북한이 정종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을 비난하며 통일준비위원회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비싼 토지 사용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속셈, 속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듣기로는 월말에 임금 이런 협의를 해서 다음 달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지급된다고 들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개성공단 카드를 북한이 꺼내든 걸까요? 예, 개성공단이 현재 남북 관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개성공단의 임금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5% 이내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5% 제한 자체를 작년도 노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철회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노동 임금의 적용을 3월 달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5.18% 북한이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 임금 인상 자체가 4월 10일부터 실제적으로 인상된 그 임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5.18% 이야기했으니까 북한이 기존에 보면 한 7.35%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70.35. 네. 근데 이것은 이제 74달러 정도로 인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초과 근무 수당이라 해가지고 가급금이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사회보험료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네. 사회보험료 포함시켜가지고 또 15%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인당 북한 근로자한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약 9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개성공단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평가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계획했던 대로 외화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한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벌써 2012년까지죠. 3단계까지 마무리됐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북한 근로자 70만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성단이 지금 더디다 보니까 북한이 개성단의 원래 속도 자체가 좀 늦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외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임금 인상을 통해서 외화를 확보하겠다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운영 자체를 북한이 앞으로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임금 인상이나 토지 사용료를 제한했을까에 대한 시점의 네. 문제 있는데요. 그나마 남북 관계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최근에 그 한미 군사 훈련 때문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에 대한 일종의 남쪽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서 개성공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노동 규정 개정은 자신들의 주권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한미 연합 훈련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갑자기 개성공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 사실 턱도 없는 얘기죠. 남북 간의 합의로 네. 이게 나라 간에는 물론 북한을 우리가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통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국제 협약 같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합의 사항이 서로 간에 협의로 임금을 올리고 합의로 임금을 올리고 그 한도도 5%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아주 얄궂게 5.18%를 올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거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어깃장을 놓는 거죠. 5% 이내까지 되는데 요 0.18%를 더 넘겨서 우리는 남북 합의 안 지키겠다. 그 이유는 이제 군사 훈련하고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죠. 지금 북한의 중국의 무연탄하고 철광 수출 이게 북한의 중국 수출의 거의 48% 이렇게 차지하는데 네. 이 국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수입이 줄었죠. 거기다 중국이 지금 무연탄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게 질이 안 좋으면 수입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줄었고 또 하나는 지금 한중 간에 FTA 체결됐잖아요. 예. FTA에 보면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구로 인정을 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그냥 무관세로 수출하게 되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개성공단에 직접 투자를 해서 중국 사람이 자본으로 개성공단에서 물건 만들어서 중국으로 다시 가져간다고 하죠. 가깝잖아요, 중국도. 네. 그러고 북중 간의 교역이 지금 또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또 노동력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러시아도 개성공단에 지금 투자할 가능성을 또 내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배짱 부릴 이유가 꽤 생겼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기술자들의 노동력 수준이 아니다. 많이 질이 향상됐고 제품도 좋아졌기 때문에 네. 국제 기준에 맞춰서 올려달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 정부도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주권사항이라 그러고 개성공업지구가 북한 내에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자칫하다가 이거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다 보면 전횡을 계속 부릴 수 있다. 북한, 그렇게 예, 북한이 예. 계속 전횡을 부릴 수 있으니까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단합되게 종전의 월급으로 주고 합의가 되면 그걸 하자.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 소장님께서 택도 없다, 어깃장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국제 기준을 한번 알아보죠. 북한과 비교해서 임금이나 처우, 사용료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북한이 이번에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료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단 가동 후에 10년 동안은 면제하는 걸로 했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은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토지 사용료를 얼마까지 줄 것인지를 북한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북한이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나오는 평당 5달러에서 한 10달러 정도 연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될 게 연간 한 110억 달러 정도, 1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정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기준에 의해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토지 사용료 자체를 많아야 평당 한 1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서 합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2004년도에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예. 작년도로서 끝나고 2015년도부터는 이제 토지 사용료를 이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 기준 자체가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개성공단의 향후에 또 새로운 하나의 이슈로 좀 부각될 그 가능성이 규정을 있다고. 좀 남북이 합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이제 다른 그 국가에 있는 특구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는 좀 낮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개성공단에 우리가 이 급여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 개성공단도 생산성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 개성공단의 생산성이 그렇게 높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이 주장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2013년인가요? 한번 그런 학습을 겪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상당히 이번에 난감해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죠. 예. 이것이 실행됐을 때 향후에 계속 재발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남북 당국 간에 합의를 해서 그 합의된 절차를 따르기를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북 당국 간에 합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북한도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업인들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13일 날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금요일이었죠. 아예 예. 통지문 자체 수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서 이러한 그 양측에서 이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너스를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너스라는 게 이제 수당이죠. 예. 수당인데 수당이나 돈은 다 같은 거니까 수당의 형태로 사실상 올려주는 길로 일시적으로. 기업들이 예.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과연 기업들이 단합된 행동을 보여줄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정부하고 북한하고 협상이 돼야 되는데 일단 임금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간에 합의가 돼야 이게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토지 사용료 요거는 사실은 처음에 약속대로 해도 금년부터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합의가 이것도 역시 돼야 되는데 5달러에서 10달러 달라 그랬는데 이거 다 해야 1년에 그 110억 달러 최대한 줘도 110억 달러 110억 원입니다. 110억 달러가 아니라 110억 원인데 이 또 임금 올려줘 봐야 한 55억 원 요 정도예요. 두 개 합하면 한 150억 원 이렇게 되죠. 네. 근데 북한이 우리한테 차관으로 빌려간 것만 해도 1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올려줘 봐야 우리한테 차관 빌린 거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는 거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도 네. 수시타산을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개성공단 재개해서 이익이 많이 남는지 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업들은 이거를 지급할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5% 이내에 임금 인상하기로 했으면 5% 이내로 지켜야죠. 그러면 이번에는 5% 이내로 하고 다음에는 뭐 6%까지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의를 다시 정해놓고 예. 그 다음에 올리면 몰라도 이거를 국제 기준에 맞게 북한이 행동하도록 하려면 우리 정부가 원칙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게 좋고 기업들이 여기 따라줘서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정부가 지금 기존의 입장으로는 원칙대로 기업들에게 이제 원칙대로 지침을 따르라는 입장인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황에서? 지금 개성공단 5% 임금 인상 제한은 남북을 합의해서 이미 지금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자체가 만약 무너지기 시작하면 현재 북한이 5.18%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이 뭐 9%, 10% 이상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 자체가 흔들리면 개성공단 자체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칙 자체는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북한도 이야기했지만 10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개성공단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기술 기능도 좋아지고 제품 질도 좋아졌기 때문에 예. 최저임금 기준을 바꾸자는 건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개성공단의 10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새롭게 북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금 기준도 정하고 그다음에 북한 근로자들한테 어떤 그 인센티브 제도도 하고 직불 제도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가지고 남북한이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근데 지금 기업들도 통제면 수령조차 북한에서 안 하고 있다고 급하고 하거든요. 있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좀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그 북한이 이번에 그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에서 그저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예. 지금 뭐 이 남북한의 긴장이 그다음 군사훈련 때문에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4월 말 그 군사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최소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5월 초 정도에는 공동위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공동위원회에서 남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리점을 찾아 나가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개성공단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다음 달 그 한미훈련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네. 상황 때까지는 이 신경전이 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돌려볼까요? 자, 얼마 전에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통준위가 흡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해서 안팎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흐름 보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 통일준비위원회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통일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뭐 북한이 뭐 남북 간의 합의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기 때문에 급변 사태가 난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하는 거 대비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예. 본래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러나 이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이제 그 기밀을 유지했으면 좀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언론에 이게 보도가 돼가지고 정종욱 부위원장께서 그 ROTC 강연회장에서 이 강연을 했는데 이게 공개될 줄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그간에도 통일준비위원회는 남한의 북한 흡수를 준비하기 위한 기구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반감을 보여서 작년 12월 29일 날 남북대화 장관급 회담 제안을 하면서 통준위하고 북한 통정부하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통준위는 흡수통일기구니까 우리는 상대 안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통준위에서도 해명도 했고 정종욱 부위원장도 이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단지 이제 향후에는 이런 그 의혹을 사지 않도록 실제로는 연구하더라도 네. 기밀을 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는 이번 흡수통일 발언 논란 어떻게 예, 지켜보셨어요? 북한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방적으로 흡수당해서 통일되는 걸 일종의 이제 체제 통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준위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 북한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좀 이 통준위에 대해서 비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통준위 자체가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합의 통일, 그 다음에 남북 간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통일로 가자는 어떤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협력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엔 북한 내 권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일단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최룡해였는데, 김여정이 처음으로 수행원 없이 단독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김여정이 이제 김정은이 아주 총애하는 여동생이고 유학도 같이 했고 아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결혼했다는 설도 있고 뭐 애를 가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김정은으로서는 아무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자기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번 기회는 뭐냐면 원산 근처인데 원산이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다 태어난 곳이에요. 고영이가 제일 동포기 때문에 원산으로 도착했고 원산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애 낳고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산이 김정은이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래서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고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도 좀 만든 거고 원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김여정이하고 아마 같이 자기 고향을 간 것 같아요. 갔다가 인근에 자기 그 초대소 같은데 지켜주는 방어대를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동생이랑 같이 갔다가 같이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정치적 의도를 따져본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해 행위가 있더라도 나는 여정이가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일 수 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김여정이가 은근히 김정은을 대리할 수도 있다. 그럼 앞으로도 김여정이 계속 수행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뭐 임신한 것 같아서 애를 낳으면 아무래도 또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백두혈통을 지켜간다는 그 김정은이 일가의 생각으로는 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경희도 이렇게 좀 딱 붙어서 수행한 적이 있었나요? 김경희는 뭐 나이가 40 넘어서야 이제 많이 두각을 드러냈고 기껏해야 경공업 부장입니다. 경공업 부장이 이제 뭐 옷이나 이 식료품이나 이런 거. 김여정은 노동당 부부장이고요. 김여정은 군 문제, 인사 문제, 또 경호 문제, 의전 문제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는데 물론 남매 간의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또 경계도 하겠죠. 김정은이. 그러나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동생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은 덜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권력의 2인자로 지목됐던 최룡해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에게 좀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좀 북한 권력의 특성이 다시 한번 좀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예, 북한의 과거에도 보면 이 일종의 통치의 하나의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2인자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요. 만약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2인자로서 부각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반드시 항상 견제와 균형 행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용해가 한때 2인자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또 항병서를 내세워가지고 최용해를 좀 견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인 2인자는 만약에 2인자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최용해는 뭐 항병서보다는 한참 밑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히려 항병서가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용해의 어떤 그 스타일을 보면 최근에 이제 이 김정은이 수행하는데 이렇게 메모도 하지 않고 다른데 본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함의들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장성태이가 사실은 그 처형되기 전에 이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김정일이가 수행할 때 장성태이가 이 다른 데로 좀 본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좀 불순하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 장성태 처형까지도 이어졌던 건데 지금의 최용해도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다소 조금 자기의 어떤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시하는 행태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최용해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좀 견제하고 그것도 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어떤 행보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의식하고 있는데 12일엔 북한이 대공미사일 7발을 발사했거든요. 김정은도 참관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분간? 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4월 24일 날 이제 그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데 네. 독수리 훈련은 오히려 야외 기동 훈련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3월 말에 그 핵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막 노동 미사일까지 거의 일본을 넘어가는 미사일까지 발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 발사할 거고요. 4월 24일까지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뭐 4월 15일 날 태양절 지나고 5월 달에 4월 22일 날은 또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있고 5월 9일 날 또 뭐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행사가 예. 있는데 아마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김정은이가 갈 가능성은 엊그제 지금 북한 외무상하고 러시아 외교장관하고 모스크바에서 만났어요. 갈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이는데 지금 뭐 오바마도 안 간다 그러고 메르켈도 안 간다 그러고 영국도 안 간다 영국도 그러고 안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칫하면은 서방 지도자 중엔 박근혜 대통령만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의사 표명이 아직 안 된 게 아베 총리예요. 아베 총리가 혹시 가나를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방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대통령께서 가셔서 들러리 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나라들은 다 안 가고 시진핑은 물론 가죠. 그런데 9월 달엔 또 중국의 전승기념일 행사를 또 해요. 거기에 아마 중국이 초청할 겁니다. 예. 거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냐 안 가시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지금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를 잘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4월 말까지 한미 연합훈련도 있고 또 그 안에 개성공단 문제도 끼어 있기 때문에 참 민감한 시기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요 시기를 넘겨야 할 것으로 끝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관계 상황에서도 좀 급변하게 좀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 남북관계에서도 긴장이 있고 특히 마지막 개성단 남아 있는 것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상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좀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국제관계의 변화들을 우리 정책에 좀 반영해가지고 우리 경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